네, 수요일은 책과 함께 합니다.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은 혼자서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로 저는 혼자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읽은 것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더 풍부해지기도 하죠. 사실 영화는 여러 명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영화 보고 나오면 다들 평론가가 돼 있죠. 이거는 뭐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을 이렇게 나누기는 좀 쉽지가 않은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좀 배우고 싶어요. 대단하진 않지만 소위 뭐 독서 모임, 독서 네네. 토론,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정리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자극도 되지만 또 똑같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들으므로 궁금하죠. 네. 예,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책을 읽게 해주는 힘이 있죠. 네. 저는 이 독서 토론이나 독서 모임 하면서 사실은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고 네네.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왠지 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움츠러드는 거예요. 맞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절차를 한번 네. 만들어 봤어요. 오, 4단계. 4단계? 네. 네, 4단계 독서 모임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 단계를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각각의 과정마다 기호를 하나씩 붙여서 이 기호 4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손동작도 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느낌표. 아, 느낌표. 네, 요렇게 일자에 이렇게 점이 있는 느낌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느낌표고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뭘까요? 뭘까요? 네. 따옴표? 맞습니다. 아, 네. 미국 영화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귀엽지 이게 아니고 지금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야. 인용할 때. 아, 그래요? 예. 그런 문화적인 게 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스튜디오에 앉았는데 정희경 아나운서님께서 오늘은 지킬 박사 하이드 씨 속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표절에 대해서 훨씬 우리보다 엄격한 문화적인 토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일상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남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주석을 달듯이. 네. 인용 표시 따옴표고요. 네. 세 번째는 요겁니다. 물음표. 꼬부려서 잘 이렇게 각도가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꼬부러진다라고 해서 물음표. 물음표. 네, 꼬부라진 거에 점.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오그러뜨려서 골뱅이. 이메일. www. 네. 인터넷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쓸 때 골뱅이 많이 쓰잖아요. 꼭 들어가죠. 이 골뱅이가 원래 영어 단어 at를 필기체로 이렇게 휙 흘려 쓴 걸 압축해서 기호로 만든 게 골뱅이에요. 그러니까 at 어디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메일 주소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보통 이메일 주소 앞에는 골뱅이 앞에는 나의 개인적인 아이디가 있고 그렇죠. 뒤에는 이메일을 제공하는 회사의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at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처음 느낌표 단계에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의 내용, 해석 이런 것들을 말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느낌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이조차 힘들 수도 있잖아요. 단답형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제일 쉬운 거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표지가 좀 너무 칙칙해요. 그런 것도 다 그래도 책이 가능한 얇아서 조금 출발하기엔 좀 부담이 적었어요. 책에 관련된 느낌이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종류의 모임을 시작할 때 처음에 모임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이 얼음 같은 딱딱한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뭐 등등 뭐든 괜찮은데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부모 교육 관련된 독서 모임이었었는데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라고 아이스 브레이크 근황 토크를 시작했는데 한 분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의 삶이 너무 마음이 고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주부 모임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1등 공신은 남편입니다. 대체로. 예, 그래서 네. 한 분이 남편과 다투고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같이 약속했던 90분의 독서 모임이 네. 전국 남편 험담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몇 박 며칠 해야 되는데 공동체로서 깊이 있는 사사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는 의미가 있었는데 독서 모임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되 책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느낌, 네. 책의 내용에 대한 느낌도 좋고 그게 힘들면 그냥 책 표지, 종이질, 인쇄 상태 아니면 냄새 혹은 오자 탈자 뭐 예, 말았다. 그것도 좋고요. 뭐 또 책에 관련된 기억. 이 제목을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뮤지컬 봤던 생각이 난다. 뭐 등등. 어쨌든 책에서 너무 멀리 떠나지 않도록 네. 책에 관련된 느낌을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따옴표인데요. 네. 따옴표는 책에서 인상적인 문장이나 문단을 골라서 낭독하는 겁니다. 네. 해석을 내놓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난 이 부분이 참 좋았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골라서 읽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럴 수 있어요. 뭐 저런 부분을 골라왔나? 이럴 수 있죠.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면 저 사람은 밑줄 안 친 것만 요절이네. 저 사람 어떻게 요절만 빼고 다 밑줄 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수용의 표시로 박수를 쳐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주면 사람이 얄팍해서요. 원래 약속으로 일부러 박수 쳐주는 줄 알면서도 박수 받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게 되는 그럼요. 거죠. 마음이 열리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물음표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물음표 단계는 말 그대로 질문하는 단계이죠.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내용 네. 혹은 등장인물이 이해되지 않는 심리,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또 꼭 질문은 아니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일종의 논제를 즉석에서 추출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물음표 단계에서는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골뱅이로 가는데요. 네. 골뱅이가 어디에서라는 뜻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네.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혹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책의 내용과 또 오늘 독서 토론, 독서 모임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자면 적용 단계가 네. 되겠죠. 네.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현재로 막 돌아오네요. 네, 실천을 하거나 피해야 될 것. 아니면 꼭 어떤 행동 목록을 뽑지 않더라도 내 일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이 골뱅이인데요. 저는 사실 이 골뱅이 단계 적용하는 것이 독서 모임도 그렇고 개인적인 독서에서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성경 말씀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네. 좋은 책을 읽었다면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만 읽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즐겨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에 관한 한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것은 무슨 책을 읽어도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네. 네,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다른 책을 또 읽으면 읽히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미 어떤 책을 읽어도 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네. 새로운 새로운 정보가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튀겨져 나가지? 네.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도구로만 네.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프카가 이야기했던 책은 도끼다. 우리의 내면을 얼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내면을 깨트리는 도끼로서 책은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의 내면이 얼음이 아니라 강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 무조건 많이 읽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아니군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밑줄 안 친 것만 요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에 자기와 안 맞는 책을 억지로 읽긴 있는데 네. 그 책에서 작가가 나쁜 사례를 언급한 것들을 자기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용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뱅이 단계까지 이렇게 독서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계를 기계적으로 딱 구분해서 다 거칠 필요 없고 독서 모임 자체가 처음 낯선 분들이 출발할 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걸 억지로 다 짜낼 필요도 없는 것 네. 같아요. 낭독하고 싶은 부분에서 낭독하고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죠. 적용이 힘들면 넘어가고 그럼 낭독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도 있을 테고. 네. 꼭 뭐 틀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면 좀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네요. 책에 대해서 네. 혼자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전파를 통해서 만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누는 걸 통해서 또 함께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맞장구를 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온라인으로 이제 한번 독서모임 하는 거죠. 네.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느낌표, 따옴표, 물음표, 골뱅이 이렇게 기호 내수로 독서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느낌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제목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천성이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쫄보입니다. 겁이 많아요. 천성이 겁이 많아서 오랫동안 피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무서울까 봐. 네, 사람이 막 변하고 막 그래서 막 살인 나오고 이러면 저도 막 힘들어요. 예. 우연히 읽게 된 거죠. 우연히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이게 1800년대 작품이고 오래된 작품인데도 되게 지루하지 않게 읽히고 또 짧은 분량 안에 스피디하게 딱 읽혀서 생각보다 꽤 재밌다. 그래서 인상이 좀 바뀌었었는데요. 우리 모임에서 보고 있는 요 출판사의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책 전체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표지 같긴 한데 아쉬움은 저 같은 쫄보들한테는 이 책의 선뜻 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선뜻 책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책을 너무 진짜 색깔을 잘 표현을 해서 저도 그 쫄보 중에 한 명인데 우리 다 겁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겁이 많아서 색깔이 약간 좀 그렇긴 했어요. 네. 그리고 아쉬움도 좀 있어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뒷표지에 보면 책 소개가 좀 있는데 물론 이 책의 결말, 중요한 반전들을 우리 현대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독자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책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로 대변되는 인간 내면에 감춰진 선과 악을 그린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수작. 이야, 한 줄 요약이네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실 동일 인물이고 이건 한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 인간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소개가 있는 거죠.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읽는 독자의 영역을 너무 그냥 단정을 지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데 하지만 책의 어떤 분위기랄까요? 나중에 서점에서 혹시 이 책을 사서 보실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책 표지가 가장자리가 약간 염색 인쇄가 물이 빠진 것처럼 얼룩덜룩해요. 이게 책이 낡거나 혹은 불량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거든요. 좀 오래된 책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새 책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고 바꿀까 그랬는데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이 시리즈들이 고전 시리즈들이 그렇던데 오래된 책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인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고풍스럽고 좀 마음에 들고 일단 외양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한 아나운서님은 어떤 느낌 드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원래는 조금 무서운 거를 싫어해서 책장에 넣을까 말까 숨겨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고전만의 어떤 맛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제목처럼 기이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짧아서 저도 좀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몰입해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뮤지컬을 봤었는데 뮤지컬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상상했던 거하고 역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책이 더 재밌었어요. 그렇습니까? 뮤지컬 굉장히 뭐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화려하고 배우들도 화려하고 저는 특히 진짜 뉴욕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공연을 봤거든요. 영어로 보셨겠네요. 영어로 보는데 자막이 옆에 있었거든요. 꼭 필요하죠. 근데 자막 보랴 배우 보랴 하다 보니까 너무 눈이 피곤해서
약간 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책으로 보니까 더 상상할 수 있어서 그런 어떤 고전이 주는 맛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대 소설을 제가 또 많이 좋아하는데 고전을 읽고 나면 너무 이게 여운이 오래 가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네요. 아니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따옴표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쵸? 책에서 인상적인 문장도 괜찮고요, 문단도 괜찮고요. 네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 책이 딱 시작하는 네. 첫 문단이랄까요? 이 부분이 지킬 이야기도 아니고 하이드 이야기도 아닌 것으로 시작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터슨 씨는 표정이 근엄한 변호사로 얼굴이 미소로 환하게 밝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남과 대화할 때는 냉정했고 말을 아꼈으며 쑥스러워하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마르고 큰 키에 차림이 수수했고 표정이 음울했지만 어딘가 호감 가는 데가 있었다.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포도주가 자기 입맛에 맞으면 진한 인간미 같은 게 눈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런 인간미를 말할 때는 결코 드러나는 법이 없고 저녁 만찬 후 표정이 조용하게 드러나는 눈에서 비치는데 이보다는 그의 행동에서 더 자주 또렷하게 나타난다. 자신에겐 엄격해서 혼자일 때는 진을 마시면서 고급 포도주 취향을 물리쳤고 연극을 좋아했지만 20년간 한 번도 극장 문턱을 넘어가진 않았다. 네. 어터슨 씨에 대한 소개가 오늘 뒤로도 좀 더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 분명히 책 잘못 골랐나? 네. 네. 아니면 번역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되어 있는데 지킬 본명이 어터슨인가? 그렇죠. 네. 어터슨 지킬인가? 네. 그랬는데 어터슨 씨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미스터 어터슨이면 성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 어터슨 씨가 작품 전체의 화자.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이 작품이 어터슨 씨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쭉 따라가면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분은 직업은 변호사. 그리고 늘 진지한 사람인 거죠. 네. 언제나 진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맞추어서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취향을 적절하게 억누를 수 있는 사람. 네.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절제하는 사람. 네. 그리고 웃음이 해프지 않은 사람. 저하고 되게 다르죠. 저는 사실 아무 일에나 웃습니다. 저는 낙엽만 날아가도 바람만 불어도 여고생처럼 이런 표현도 좋지 않지만 네, 감정이 오락가락하는데요. 이분은 그런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고 근데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애가 있는 사람 이런 거죠. 변호사이면서.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낼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아하. 이 이야기는 매우 사려 깊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네.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전문적인 지식인 네. 전문인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풀어내지겠구나라는 걸 첫 단락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럽고 그래요. 비범한 재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도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이드가 나오는 장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처음에 그 소녀가 이렇게 갑자기 봉변을 당하는 네네네.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네네네.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19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던가 이렇게 물었더니 외모가 어쩐지 이상해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뭔가 아주 혐오스러운 데가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 보긴 처음인데 그런데 통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는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 장애가 있을 겁니다. 아주 남다른 외모였는데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변호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닙니다. 정말이지 지금이라도 그 사람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앞으로 닥치게 될 이 하이드와의 만남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되게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읽어주신 부분이 이제 이 작품에서 첫 번째 사건이 네네. 나왔던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어떤 어린 소녀가,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그렇죠. 이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 아이를 짓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누구를 찌르고 막 총으로 쏘고 이런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감과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이드라는 캐릭터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는데요. 아까 외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외모 이야기가 여러 번 더 나와요. 그렇죠. 28쪽에 보면 그자는 몸집이 작고 볼품없는 옷차림에 멀리서 봐도 어쩐지 그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네. 30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드 씨는 얼굴이 창백하고 왜소한 체격인데 딱히 뭐라고 할 만한 신체 이상은 없으면서도 기형이란 느낌을 주었다. 네. 미소는 불쾌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일단 이 사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네. 작아요. 그러니까요. 네. 헐크가 아니에요. 네, 거대해지는 게 아닌 거죠. 왜소하고 굉장히 불쾌한 느낌. 기형적으로 막 신체 뒤틀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작품 내내 뭐 눈이 어떻게 비뚤어졌다 표정이 어떻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죠. 이런 두루뭉실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그렇죠.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아주 기이한 네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느낌표, 따옴표. 그러면 이 책에서 물음표를 한번 해보죠. 혹시 목사님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물음표 차례. 그럼 제가 질문을 또 딱히 준비는 못 했는데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죠. 질문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좀 어려워요. 네네.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아예 질문하는 법을 연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보통 제가 임의로 좀 이렇게 나눕니다. 3가지 질문을 하자. 네네. 첫 번째는 내용 질문, 두 번째는 의견 질문, 네. 세 번째는 상상 질문 이렇게 하자라고 해요. 네. 내용 질문은 이해 안 되는 거. 그렇죠. 되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예 단어나 문장 구조나 이런 것이 복잡하고 낯설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일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네. 그다음에 의견 질문.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책에 안 나오는데 한번 질문해보자. 지킬 박사의 부모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네네. 라든지 뭐 어터슨 씨는 평상시에 뭐 취미가 이렇다고 하는데 왜 그런 취미를 갖게 되었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3가지 질문이 각각 갖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 질문은 말 그대로 내용 이해를 위해서 그렇죠. 책을 꼼꼼하게 읽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사전도 찾아보고 문장이 복잡하다면 다시 좀 찾아보면서 문장을 좀 끊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면 의견 질문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는 비판적 사고에 관련된 질문이겠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좀 막막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가나 혹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권위자가 뭐라고 말할 때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할까? 네.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아하. 이것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상상 질문. 상상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쓸데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많죠. 도대체 어터슨 씨가 그런 취미를 갖게 된 것이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창의력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상상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창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창의성. 그리고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상상을 많이 던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사실 인류의 역사를 많이 바꿔가고
이런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 네네. 사실 유머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이 허공에 웃음을 날리고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진지한 분들, 실용적인 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작품의 첫 문단에 소개됐던 어터슨 씨도 웃음을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었죠. 네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로도 또 원작으로도 유명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는 미스테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 원래 없는 작품이에요. 가공의 작품인데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치고 과연 이 가벼운 주제가 수도원의 장서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혹은 인류에게 이런 도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과연 인간이 진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냐? 이걸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 이 책의 존재를 알아낸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도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데 본의 아니게 장미의 이름의 결론을 제가 밝혀버렸는데 그 작품 어렵고 두꺼워가지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차분히 읽으면 어느새 다 까먹을 겁니다. 그 작품은. 아무튼 웃음을 되게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좀 다른 거죠. 그 허공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웃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덧없어 보이는 상상이 인간의 삶을 진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됐던 걸 생각해 본다면 상상 지문이 꼭 필요하네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 이상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선 이런 걸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헨리 지킬 박사가 평상시에 즐겨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서였던가요? 네네, 신학책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작가는 이 신학책이라는 도구를 과연 왜 등장시켰을까요? 그는 신학책이라는 도구를 지킬만 읽는 게 아니고 하이드도 그 책을 보거든요. 왜 이 도구를 등장시켰을까요?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정답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잠깐 머뭇거리시면 제가 물론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업이 질문하지 않아도 대답을 즐겨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대답을 듣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헨리 지킬이 신학책을 읽는 여기서 신학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건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경건한 독서. 영적 독서라고 할까요? 거룩한 독서, 렉치오 디비나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거룩한 독서 혹은 영적 독서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루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이드로 변했을 때 하이드도 그 책을 봤겠죠. 그리고 하이드가 거기에다가 해석을 다는 거예요. 그 책의 빈 여백에.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헨리 지킬이었을 때의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불경한 내용들이 주석으로 많이 달려 있었다라고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터슨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어터슨과 지킬은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평소에 자기 친구가 이 책 너무 훌륭하다.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좋은 책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던 책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말이 돼? 그래서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이건 아마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그 여성이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민족의 지도자로 신비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지도자는 말 못할 사연 때문에 만들어진 아이일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쓰는 거죠. 혹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말이 돼? 이러면서 말이 돼? 이러면서 막 거기에 자기가 나름의 불경한 주석을 신학책에 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유전공학이나 이런 과학기술, 지난 시간에도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 신의 영역 혹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해서 막 인간이 도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난 작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헨리 지킬이 의사이고 또 법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 왕립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스펙이 대단합니다. 작품 안에서 보면 박사학위가 3개. 어마어마하죠. 스펙 쩐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고 경건한 독서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흠잡을 게 거의 없어 보여요.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면 젊고 세련된 지킬 네. 그리고 굉장히 덩치가 크고 강해 보이고 추리한 몰골의 하이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품을 보면 지킬은 중후한 노신사. 네, 맞아요. 아주 세련되고 중후한 네. 노신사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평생 동안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지킬이 하이드가 되기로 결심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나도 좀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네, 네. 저 사람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피곤하죠.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아나운서님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반듯하게 사시느라고. 아니요. 저는 잘 망가집니다. 가끔 우리 아들이 주변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집에 와서 아빠 목사님이었어? 야, 내가 목사님이라는 거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 나는 아빠 팬티 입고 누워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제가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집에 가면 거의 시트콤이에요. 네. 예. 어쨌든 반듯하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그런 자신의 반듯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상징적인 도구가 경건한 독서의 대상이 된 신학책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가 하이드를 끄집어내었을 때 네. 사실 그 하이드라는 것은 전혀 없던 그 악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헨리 지킬이라는 한 사람 안에 있었던 그렇죠. 부정적인 요소들이 결집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으로 삼았던 신학서적 그런 경건한 독서가 때때로 이게 말이 돼? 왜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불만과 나도 비뚤어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신이 만들어둔 어떤 엄격한 금욕과 질서 정연한 세계를 탈피하고 싶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내면의 도구로 장치로 신학체에게 하이드에 의했던 불경한 주석이 그러네요. 있었던 거죠. 네네. 사실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갈등에 많이 직면하죠. 네, 세상적인 즐거움 네네. 그리고 뭐 갖고 싶은 욕심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절제하고 나보단 이웃을 생각해야 하고 네, 이러한 그렇습니다. 수많은 습득된 그런 말씀들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잘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같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참 훨씬 재미있게 잘 살았을 텐데.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참 저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경건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꺼내기 힘들어 하시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 그런 식의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지킬의 그 마음이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네. 특히나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 스티븐슨의 시대, 메리 셀리 시대, 서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고 근대 사회가 이제 막 무르익던 그 시점이 되면서 사람이 이전에는 한 가지의 핵심 정체성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사회에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밖에서는 어떤 직업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또 집에서는 가장으로 그렇죠. 뭐 어떤 어머니로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복수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게 거의 다 비교적 통합돼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농사를 짓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식구들이 함께 농사 짓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농사 짓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사를 짓고 이런 가족들과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이라는 하나의 큰 정체성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물론 되게 바쁜 분들은 집에도 일을 끌고 가긴 합니다만 직장에서의 나의 정체성 또 가정에서의 나의 정체성 혹은 다른 인간관계 또 예를 들면 교회에서의 내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지킬과 하이드처럼 그렇죠.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어느 쪽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어느 쪽은 절대적으로 악하고 이런 것은 잘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영역이 딱딱딱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 18세기, 19세기를 통과하면서 네. 서구화된 사회, 근대 산업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두 얼굴의 사람, 두 네. 얼굴의 사나이 이런 얘기가 흔히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이 예를 들어 바깥에서 사회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네. 공익 광고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역할 네. 자체가 네.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또 네.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인격적이고 따뜻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집에 오면 폭군이 되고 폭군이 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농경사에서는 이런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아니까요. 다 아니까. 밖에서도 폭군, 집에서도 폭군 이랬을 텐데 이제는 은폐가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이 작품이 그러한 현대화되고 있는 사회의 어떤 인격의 분화 같은 것들을 아주 예언자적으로 잘 보여주는 네. 이 그런 시대에 면도. 벌써 그러한 네. 예, 글을 썼다는 게 참 존경스럽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망의 골뱅이 마지막 차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위 적용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이 작품을 읽고 무엇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이 짧지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작품에서 이 사람이 하이드를 불러내게 된 동기 네. 이런 것들이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괴물을 만든 프랑켄슈타인이 네. 괴물을 만들게 된 동기가 어머니의 죽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네.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 그렇죠. 즉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 창조를 그 선행 단계로 네, 네.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지킬 박사는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바른 생활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 생활로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너무 잃는 게 많으니까. 네.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놀고 싶은 욕망, 비뚤어지고 싶은 욕망조차 다 사라져 버린다면 아예 그런 것 자체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평온해질까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의 악을 완전히 자신과 다르게 분리시켜 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약을 만들죠. 그래서 그렇죠. 약을 만들어서 딱 마시고 네. 그걸 해내는데요. 실컷 악을 저질렀다가 다시 또 약 먹고 들어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외의 그렇죠. 얘기해도 기분 될 좋아지는 것 것들을 같아요. 예. 이 성취감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점점 재미를 느끼죠. 네, 재미를 느끼는 거죠. 막 그 어린아이를 밟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높은 의원을 살해하기도 하고 점점 범행의 강도가 범행의 세지고.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울 속에 하이드를 지킬의 의식이 좀 남아있을 때 하이드의 외모가 된 걸 거울을 딱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영화에서 보면 내가 막 하이드로 변하면 막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좋아해요. 훨씬 더 젊고 계기스러워요. 힘있게 느껴지고 네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인간이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비슷하게 생각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수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사람을 혹은 사회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되게 뒤틀어진 직장이 있거나 이러면 여기를 그만두는 게 아무리 봐도 답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많이 권하지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새롭게 백지에서 시작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 다 느끼죠. 네. 그런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곳에 가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맞아요. 새롭게 옮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곳일 가능성도 매우 크고 네.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리셋 본능이 있는 거죠. 네. 리셋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셋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 어떤 순수를 향한 갈망과 집착이 과연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순수해질 수도 없고
순수하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우리 내면에 더 병든 부분이 나타나고 그렇죠. 내가 눌러두었던 것이 더 크게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내면, 한 인간의 심리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건으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간 내면의 사례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사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특히나 뭐 단일 민족, 뭐 어떤 순수 이런 네. 것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익숙하게 학습돼 온 맞죠. 국가에 살고 네.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 보이면 배제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같은 민족, 같은 국가이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정체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거리를 두고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네.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저보다 몇 살 형이 속된 말로 흔히 이제 좀 바보 형이 있었어요. 네. 지적으로 이제 원활하지 않게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동네에 그런 사람 한두 명씩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다들 똑똑해졌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즘 그런 분들이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빠 보이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두고 관리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애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행정구역상으로 한 동네에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놀이터가 공유되어 있으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저쪽 아이들이 이쪽 놀이터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멀리 외국의 어떤 신기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순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고견한 상태만 생각이 쉽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동질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불편해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몰아냈을 때 과연 우리의 내면이 혹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인가 그 순수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혹은 기이한 사건은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작품 바깥에서 자연스러운 생태를 볼 때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일한 종류의 수종을 나무를 쭉 심어놓고 단일한 종류의 과실을 쭉 심어놓으면 한 가지 병이 휩쓸면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죠. 먹는 바나나가 다 한 품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나나 병이 한번 유행하면 전 세계 바나나들이 싹 네. 작황이 떨어지는 거죠. 단일한 생태 혹은 순수의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인간의 내면과 사회를 훨씬 더 병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네, 같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를 독서 토론 방식으로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서 모임 만드시거나 또 독서 모임 참여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또 독서 나눔이 되지 않을까,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저희가 다 훑어봤고요. 다음 책을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면 좋겠네요. 다음 책은 본격적인 과학 소설입니다. 과학, 너무 약한데. 네. 메리 셀리 프랑켄슈타인이 최초의 네. 과학 소설이라면 그거 한번 읽었기 때문에 워밍업이 좀 됐나요? 네.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 나고요. 또 우리에게도 제목으로 역시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H.G. 웰스가 쓴 투명 인간. 제목만 알 것 같아요. 네. 한국 작가가 쓴 네. 분명히 소설이 있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H.G. 웰스의 투명 인간을 읽으시면 네. 됩니다. 투명 인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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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